소련이 유대교와 그 모든 가치를 탄압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 그 노력을 이끌어 유대인의 삶을 박해 속에서도 지켜냈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인물이 어떻게 미국에서 유대인 학문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하시딤과 전통적 정통파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뒷받침했습니까? 오늘 Think Twice에서 우리는 6번째 누바비처의 삶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레베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그의 후임자에게 가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유대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새 전기의 저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쟁과 현대 정치에서 잠시 벗어나 유대인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바드와 루바비치 운동,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 세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초점은 언제나 7번째 루바비치 레베에게 맞춰집니다. 랍비 메나헴 멘델 슈네르손.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서 자신의 운동을 두각을 나타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자리는 너무 컸어 아직까지도 그의 후계자가 지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시딕 세계 밖에서는 그가 뒤를 이은 인물인 6번째 레베 납비 요세프 이츠하크 슈네르손에게 거의 관심이 쏟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교적 작은 하시딕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간의 중요한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놀라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을 보는 것은 단순히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련의 탄압에 맞선 유대인 저항과 나치의 말살 전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남은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작은 종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적은 수에 비해 영향력은 훨씬 컸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분은 랍비 슈네르손의 중요한 새 전기를 쓴 저자입니다. 납비 다비드 엘리에제르는 하바드 루바비치 운동의 일원이자 캘리포니아 요르바 린다에 위치한 노스 카운티 하바드 회중 베트 메이르 하코엔의 창립자이자 디렉터 그리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납비 엘리에제르는 주요 유대인 단체에서 하바드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유대인 연합 및 가족 서비스 이사회 위원이자 이스라엘 유대인 기구 운영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으며 2015년에 출간된 하바드의 비밀과 최근 저서인 Undaunted, 6번째가 어떻게? 라는 2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루바비처 레베는 러시아 유대인들을 구했고 미국 유대교를 새롭게 구상했으며 전 세계적인 유대인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랍비 다비드 엘리에제르님,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팬이었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 왜 하바드 하시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6번째 레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째, 레베의 노력 덕분에 하바드는 유대교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많은 세속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물론 그의 운동 내에서도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글에서 썼듯이 그는 주로 자신의 전임자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 업적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레베, 즉 이전 레베는 그 시대에 잘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 시카고에서 기차에서 내렸을 때 15,000명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인트루이스, 볼티모어, 뉴욕 등 미국 각지에서도 비슷하게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베가 전후 시대에 하바드를 하나의 하시딕 공동체에서 세계적인 거대 조직으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하바드는 세계 최대 유대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Pew Research 연구도 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베의 엄청난 업적들은 사실 그의 장인어른이자 이전 레베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이 이전 레벨을 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동체 내에서는 그는 매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도 그는 꽤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업적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Think Twice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TV에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Think Twice 외에 오늘날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자나탄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자나탄 토빈 데일리라는 이름으로 JNS TV나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데일리 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남자 6번째 레베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태어난 세계가 어떤 곳이었고 그의 생애 동안 그 세계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가 성장하던 19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1880년에 태어났고 알렉산드르 3세가 즉위했으며 그로부터 2, 3년 후 짜르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엄청난 반유대주의를 불러왔고 러시아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러시아의 전통적인 유대인 공동체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 앞선 루바비치의 레베이자 5번째 레베인 샬롬 도브 베르 슈네르손 납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서부에 있는 작은 영적 오아시스 같은 마을인 루바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옛 세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는 진흙길이 더 이상 없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스팔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하시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유대인 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엄청난 반유대주의와 이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여러 운동들이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스칼라, 유대인들을 더 러시아인답게 만들고 세상에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속주의자들, 이스라엘 국가라는 위대한 꿈을 가진 시온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모두가 이 시점에서 유대인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짜르가 몰락하자 그는 공산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러시아에서 추방된 후에는 서유럽에서 힘겹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을 탈출한 후 그는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아주 다양한 도전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환경은 서로 매우 달랐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 책 초반부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운동의 역사와 그의 전기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철도가 루바비치 마을을 우회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가 흥미로워 듣고 싶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역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이렇게 명백히 고립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고립된 곳이 아니라 오아시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레베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폴리코프 형제들은 19세기 중반 러시아에서 유명한 철도 건설자들이었으며 루바비치와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점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영적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차역은 조금 더 멀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루드니아라는 마을에 있으며 마차로 약 10마일 거리입니다. 저는 차로 갔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루바비치까지 마차로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바비치가 전통을 계속 지키길 바라며 방문객들이 영적 장소임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루바비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마차를 타야 했고 또는 기차가 없던 시절에는 오직 마차로만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바비치는 여전히 러시아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메카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레베에게는 60만 명의 추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19세기 중반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역대 루바비치 레베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도 교류했지만 그 마을과 분위기에는 매우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곳에 가보면 저도 책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 독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영적인 탐구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대였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유럽 유대인들에게 더 끔찍한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동유럽 유대인들에게도 대격변이었습니다. 그것이 루바비치 운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독일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싸움 사이에서 어떻게 끼이게 되었습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은 또한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했고 루바비치는 러시아 서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카이저와 아주 이상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 다섯 번째 레베와 선대 레베는 한때 베를린에 있었고 그들은 카이저가 나타난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습니다. 카이저는 극장한 두 랍비를 알아챘습니다. 야외인지 실내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보좌관에게 말했고 잠시 후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섯 번째 레베는 아들에게 루바비치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략할 것이고 나는 이미 그가 악하다는 걸 알았기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제가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러시아 지배하에 살던 많은 러시아 유대인들은 독일인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일 쪽을 더 낮게 여길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러시아에서보다 확실히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카이저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네. 하지만 그는 카이저의 본질을 알아봤죠. 그는 치료를 위해 여러 번 독일에 갔고 카이저에게서 거룩한 유대인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무언가를 봤죠. 그는 말하길 나는 루바비치를 떠나야 해. 왜냐하면 그가 침공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1915년에 작은 마을 루바비치가 102년 동안 차바드의 수도였지만 그들은 루바비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루바비치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건물만 재건됐고 유대인은 살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 전까지 유대인이 있었지만 나치에 의해 그들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바비치를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방랑이 시작되어 루바비치의 중심지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루바비치에서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로 그리고 로스토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렸고 그 후 레닌그라드에서 리가로, 리가에서 폴란드로, 그리고 폴란드에서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1915년부터 1940년까지의 오디세이를 시작합니다. 결국 하버드는 브루클린에 정착하며 이로 인해 운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유대인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는데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아시다시피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혼란은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었으며 완전히 다른 정치 환경에 내던져졌으니까요. 오늘날 미국 유대 사회가 일정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이 미국 유대 사회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자면 동유럽 유대인들이 겪었던 불안정함에 비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한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교전 한가운데 있었죠. 이건 자주 기억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 혁명과 함께 백군과 적군 모두로부터의 포그롬,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의 교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죠. 아무도 그들을 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917년 볼셰비키 쿠데타와 소련의 창설은 분명히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이었고 러시아인 전체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큰 재앙이었습니다. 소련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첫 10년 동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옙섹치아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끔찍하면서도 훌륭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즉 공산주의 혁명 전까지 유대인은 러시아의 특정 지역, 즉 유대인 거주 제한 구역에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도 갈 수 없었고 자유도 거의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한 일 중 하나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모든 제약을 없애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원하는 교육이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인이었던 이유는 이를 차르의 전제 군주제로부터 해방될 희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은 종교를 없애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과 싸우는 것을 이상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은 21세기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비도덕적인 것에 맞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슬림 공동체에서 폭력이나 정치적 극단주의를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맞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도 같은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러시아에서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나 러시아 정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브섹치아라는 공산당 유대인 부서를 만들었고 지도자들 다수가 종교적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에서 유대교를 파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유대인 학교를 폐쇄하고 자신들만의 유대인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이디시어로 공부하고 모세 대신 칼 마르크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종교 종사자들의 활동을 최대한 막으려 했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선데레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랍비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떠났지만 그는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복지를 위해 남아 공산주의자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레베께서는 어떻게 맞서 싸웠고 유대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방어 노력은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후 우리 세대가 성장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소련 유대인 운동 당시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은 해외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고립되어 있었고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 중 많은 수가 좌파였고 소련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소련이 차르 체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관여해야 합니까? 그가 한 일은 공개적으로도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유대교를 공개적으로 대표할 랍비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1924년에 가장 가까운 하시딤 9명을 모아 히브리어로 헤세스 브리스라고 불리는 죽을 때까지 러시아에서 유대교를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시딤들 사이에 오래된 농담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예시바에서 자랄 때 시베리아에 다녀온 나이 많은 하시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넌 시베리아에서 2년 있었구나. 그건 평범한 미치바야. 나는 10년이나 있었지. 그게 진짜 미치바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러시아의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유대인 학교, 시나고그, 공동체 구조, 미크베 등 필요한 모든 것과 재정 지원까지 제공해서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삶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든 러시아 유대인에게 다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저는 놀라운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4년에 저는 텔아비브에서 루바비처 레베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 30일 만이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는 당시 이스라엘 전 총리 이차크 샤미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1950년대 나는 이스라엘 비밀 정보국 모사드에 있었고 우리는 러시아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뉴욕에 있던 루바비처 레베가 운영하는 비밀 네트워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에 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옛 소련 전체의 유대인 삶의 90%는 하바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 네트워크가 항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네트워크는 좋은 시기도 있었고 나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 옛 소련에서 우리가 보는 유대인 삶의 르네상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시바에 다녔을 때 저희 주요 선생님들 중 몇 분은 모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서가 아니라 유대인 아이들을 교육하고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탈출하도록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 세대에게 자기 희생에 대해 강력한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상당 부분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로 고생했지만 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유대인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려고 했고 소련 시기 내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극도의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는 여러 번 직접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6, 7번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그는 체포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결국 그 사형 선고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추방당했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외교적 노력 끝에 그는 1927년에 러시아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죽음이나 러시아를 떠난 뒤 국경 밖에서 러시아 내 비밀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신도 책에서 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죠. 전체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탄압 아래에서 치하운동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도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일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1932년에 그에게 다발성 경화증, 즉 MS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러시아에 있을 때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러시아를 떠난 후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1940년 미국에 와서 혁신적으로 미국 유대계를 바꾸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배에서 내립니다.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10년 동안 미국 유대계에 정말로 급진적이고 믿기 힘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건강 문제와 의학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내고 동시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 한 점이 놀랍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가 러시아에 있을 때 겪었던 어려움보다 인생 후반에 건강 문제로 겪었던 도전들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그는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혀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하버드의 아주 흥미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랍비들, 제가 그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하버드 랍비들, 레베의 아들들. 하지만 이 공동체에는 진정한 자기 희생의 문화와 타인을 위해 어디든 갈 수 있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누가 모리셔스나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네, 또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나 알고 있죠.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고 꼼짝 못하게 됐다면 남미의 마추픽추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버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자기 희생의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입니다. 러시아에서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들은 하버드 안에 이 개념을 만들고 심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발전을 위해 일할 때, 유대교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당당히 설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예시바 선생님이 시베리아에서 9년을 보내셨다는 걸 떠올리면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 차바드 센터를 세워 신의 은총으로 성공했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란 게 뭘까? 예를 들어 돈을 모으거나 제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굴락으로 보내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차바드의 문화를 만들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큰 틀에서 보게 되네요. 이제 당신의 책에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그 당시의 역사에서 흥미로운 부수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차바드와 유대인 합동분배위원회, 즉 조인트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때로는 조화로웠고 때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인트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위험에 처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주요 유대인 자선 지원 기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차바드와 조인트 사이의 갈등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로 차바드와 조인트는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결혼과 같아서 때로는 잘 지내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습니다. 이전 레베는 1920, 30년대 조인트와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적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조인트가 하는 일들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요즘 러시아에서는 정말 공산주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에서 누가 주도적인 단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조인트와 긴장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가라앉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와 30년대에 일어났던 일은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유대인 자선 활동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조인트입니다. 조인트의 수장 펠릭스 발베르크는 당시 야콥 시프의 사위였고 야콥 시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펠릭스 발베르크는 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욤 키프르의 템플 에마누엘에 30분 정도만 나타나는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6년 러시아에 갔고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과 예브섹체아는 유대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레베는 유대인들이 도시 환경에서 살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살 수 있었고 공동체 기반 시설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이 가내 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월스트리트의 거물인 이 사람이 조인트를 이끌어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4년, 1920년대 중반부터 1937년까지 그들은 오늘날 가치로 약 2억 5천만 달러를 이 농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농업 정착지를 건설하는데 공산주의자들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엔 회당, 학교, 공동체 구조가 없었고 유대인들을 좋은 공산주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1937년에 스탈린이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고 JDC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러시아에는 200명의 JDC 직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추방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 이 사실을 숨깁니다.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뭄바이 테러 희생자들을 잊지 못하는데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인트가 200명을 잃고도 숨겼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1929년, 1930년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유럽 조인트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것이었고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미국 지도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레베는 러시아에 물자를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즉 자금과 조직, 물류 등 모든 것을 그가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 유대인을 돕고 싶으면 라트비아 리가의 레베에게 돈을 맡기면 몇 달 내로 그 돈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베르그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고 1926년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들을 보았습니다. 발베르그 6, 발베르그 7 모두가 농기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속였습니다. 정말로 포템킨 마을이었죠. 네. 타탄카 마을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흥미롭게도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소련 하임란트라는 신문을 기억해요. 그건 소련의 선전 신문이었죠. 그리고 1950년대 그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 농업 정착촌은 죽었다. 실패했다. 그래서 조인트는 실패한 실험에 2억 5천만 달러를 썼던 거죠. 반대편에서는 2억 5천만 달러. 그것도 1920, 30년대 돈입니다. 그래, 1920년대였지. 그때 큰 돈이었어. 어땠어? 오늘날로 치면 2억 5천만 달러야. 하지만 반대로 전쟁 후에 1000명의 하시딤이 러시아에서 탈출했을 때 하버드의 오른팔이 되어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정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건 누구였을까? 바로 조인트였어. 1950년부터 하버드가 모로코에 학교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결국 수만 명의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지. 그때 하버드의 주요 파트너는 누구였을까? 바로 조인트였어. 그리고 많은 다른 사업에서도 그랬어. 그래서 레베가 그들과 깊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고 항상 사적으로만 이야기했지. 왜냐하면 그는 항상 조인트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썼거든. 그는 발버그와는 동의하지 않았어. 그리고 발버그는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레베를 몹시 경멸했어. 발버그가 쓴 편지도 있어.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하고 했지. 그리고 그는 러시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어. 미국에 있는 조인트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는 러시아에 간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고 미래를 봤다고 생각하며 이게 바로 미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 하지만 하지만 그래서 일어난 일은 이거야. 내 생각에 그건 조인트의 역사에서 매우 어두운 장이었고 결국 조인트의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었어. 나는 지금까지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동시에 전후 시대 모로코와 많은 다른 곳들에서 그리고 오늘날 조인트에서 하버드와의 관계는 알다시피 우리는 구소련 지역 유대인 삶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단체야. 조인트는 센터들이 있고 20, 30년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서 조인트와 협력해 함께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오랜 관계야. 가족, 미슈바 같은 거지. 몇 년 동안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후로는 아주 잘 지냈고 지금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데 나는 여기서 유대인 자선가들에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그리고 오늘날 분명히 차바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 유대인 커뮤니티 중에서도 더 세속적인 쪽에서는 우리를 지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 삶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야. 오늘날 캠퍼스의 유대인 삶을 봐. 차바드의 성공은 믿기 힘들 정도야. 그리고 봐. 네가 우크라이나에 가면 알 수 있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거기에 2번이나 갔어. 유대인 연합회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을 많이 지원해줬어.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내 진보적인 일부 사이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 나는 그걸 이해해. 그들은 철학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이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지하게 보고 좋아, 우리는 이 일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지. 정말 하버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지. 그리고 그게 저는 우리가 아직도 유대인 사회 일부에서 그런 편견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전형적인 유대인 이야기에 공감해요. 분명 매우 흥미롭고 잘 알려진 유대인 이야기죠. 새로운 건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의 삶, 곧 레베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자면 6번째 레베가 러시아를 떠난 후 1930년대 동안 유럽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지만요.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이라 불린 곳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두 전체주의 운동, 즉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점차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홀로코스트 이전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폴란드에서 유대교를 부흥시키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그곳은 세계 최대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보세요. 그는 폴란드에 들어와서 나머지 초정통파 진영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세계는 정치적으로 구시 에무님과 연합돼 있습니다. 하버드는 역사적으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폴란드에서도 전 세계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해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폴란드에 올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시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1930년에는 예시바가 하나밖에 없었고 학생이 50명에서 100명 정도였습니다. 1939년 그는 거의 1,500명의 학생이 있는 11개 예시바를 운영하며 폴란드 내에서 하버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더 하레디 공동체의 다른 지도자들과 의견 충돌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환경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종교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버드 하시딤들은 모두 각자 원하는 정당에 개인적으로 투표합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각 도시별 정당별 투표 집계를 발표합니다. 또 츠파르트 하바드라는 하바드 마을이 있습니다. 항상 좌파 정당 메레츠에 투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장난일 수도 있지만 수천 명의 유권자 가운데 츠파르트 하바드에는 메레츠 지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봐요. 옛 메레츠 지지자가 종교인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지만 하바드는 그 정치 체계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그는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자금을 모으고 지하 조직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말했듯이 남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절단을 보내서 그 유대인 공동체들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년을 보내고 미국 유대인들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로 돌아옵니다.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미국을 트레이파 메디나, 즉 비코셔 국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지 마라. 유대교 신앙이 약해질 거다. 그리고 레베는 약 1년간 미국에 머문 뒤 미국 유대인들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순수한 영혼과 영성에 대한 개방성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는 미국 유대인들에게 큰 낙관을 느끼며 떠나는 날 부두에서 미국이 유대인 학문의 위대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는 하바드에게 진정한 전환의 시기였지만 그는 러시아 유대인들을 돌봐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폴란드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더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폴란드 내에서 하바드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말이죠. 그 세계에서 하시릭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맞아요. 홀로코스트는 분명히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 특별한 비극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가 하버드에 미친 영향은 어땠나요? 레베가 탈출한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랍비들은 유럽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치 제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바드와 레베가 미국에서 유대인 구출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도했던 대부분은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던 노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가 어떻게 구출됐는지 추가하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로도 충분히 극적이지만 헐리우드가 종교 랍비의 행동을 영화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주 다른 종류의 헐리우드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하죠. 네. 다른 종류의 헐리우드죠. 하지만 당시 이 나라에서 하버드는 몇몇 활동가만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는데도 어떻게든 백악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독일 정부에 가서 말합니다. 1939년 9월 10월이었죠. 이 랍비를 구해달라고요.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독일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바르샤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그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우리에게 만족한다면 어쩌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전쟁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네, 중요한 점은 폴란드가 점령당했을 때 미국은 아직 중립국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는 건 그로부터 2년 뒤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2년간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니 독일은 미국이 중립이니 호의를 보이면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행방을 알아내고 그는 1939년 12월 말에 리가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리가에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운영하던 여러 예시바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는 폴란드에 있는 가능한 많은 하바드 사람들에게 폴란드를 떠나 그 당시 중립국이었던 리투아니아로 가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편지를 보내 비자와 갈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금을 모으려 하지만 자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내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요즘은 하바드를 보면 유대인 사회의 거대한 힘이죠. 알다시피 미국의 교회 동네마다 큰 하바드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엔 진짜 하시딤이 100명 정도뿐이었고 돈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바드가 외배를 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 고위층에까지 접촉했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단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백악관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이 랍비를 구하려 했지만 이후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재정적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시기에는 그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의기소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인들이 우리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고 1943년에 이 점에 대해 긴 편지를 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정치인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고 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없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만약 당신이 본다면 라파엘 메도프가 쓴 것처럼 루스벨트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유대인 지도자였던 스티븐 S. 와이즈와 친근하게 지냈지만 그는 백악관에 맞서 미국 유대인 공동체를 조직하고 일어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길 원했지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를 폭격하길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베는 매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향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아는 유대인들이 호주 난민 캠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호주에 있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사과로 북부에서 미국인 난민들을 발견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보내 그들을 돌보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1943년 10월에 있었던 유명한 워싱턴 행진을 지지했으며 매우 저명한 그룹을 그곳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저명한, 그러니까 그의 4명의 아주 존경받는 하시딤을 그 행진에서 하바드를 대표하도록 보냅니다. 이것이 결국 전쟁 난민위원회의 촉매제가 되어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토라를 더 공부하고 하느님께 돌아감으로써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때입니다. 끔찍한 비극과 위기의 순간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대응은 영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학생들 중 일부를 구해서 상하이로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거의 50명 정도가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 전에 캐나다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그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41년 1월 유럽에서 유명한 텔즈 예시바의 학생들 한 무리가 모두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리즈번이나 애들레이드 중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호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주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알다시피 호주는 영국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러시아 전역을 거쳐 중국까지 여행해 왔습니다. 미국은 1941년 12월에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1941년 1월로 그들은 결국 호주에 도착합니다. 호주 현지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그 당시 호주에는 유대인 학교가 없었습니다. 정통파 랍비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의 종교심 약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유대인들은 여러분은 미국에 가야 해요. 여비는 우리가 내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텔러스 예시바 학생들은 학장인 라쉬 예시바, 랍비 엘리에제르 블락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유럽 출신의 미국에 있는 위대한 토라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갈 수 있게 비자를 받아주세요. 그들은 비자를 받아 클리블랜드로 가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테일즈 예시바를 다시 세웠고 그 그룹엔 하버드 학생 한 명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임 구트닉이었고 그는 하버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루클린에 있는 레베에게 편지를 써서 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레베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41년 1월 전쟁이 끝난 후에 난민들이 호주로 오게 될 것이고 너는 그곳에 남아서 토라의 터전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유대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 히틀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루스벨트조차도 아직 처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돕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블리츠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베는 전쟁이 끝난 후 호주로 난민들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호주에 가보면 가장 저명한 납비 가문 중 하나이자 납비 법정의 수장이며 가시루트의 책임자 등 그 모든 중심에 구트닉 가문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호주에서 가장 저명한 납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 손주, 증손주들까지도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레베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호주 랍비의 80%는 시나고그에서 활동하는 하버드 랍비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고 좋은 일도 많았죠. 참고로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책에 쓰신 것처럼 미국에 오신 후에 레베는 의식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기로 선택하셨죠. 다른 많은 정통파나 하시디 그룹들처럼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하버드의 철학을 전파하고 유대인 교육을 확장하려고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세속 유대인들의 흐름에 대해 그냥 우리만의 작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그때 대부분 유대인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첫째로 대부분의 세속적인 유대인 사회는 그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은 그가 환상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America는 nicht anders. 아메리카는 다르지 않다. 유대교는 이 나라에서도 유럽처럼 살아남아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부장을 할애하셨죠. 맞아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전쟁 5년 동안 한 일과 전후에 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미국에서 전통 유대교의 접근 방식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당신이 오길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주요 사업은 1940년에서 1950년 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사르나 교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조너선 사르나 교수입니다. 조너슨은 92개 유대인 전일제 학교 중 3분의 1 이레베에 의해 대부분이 전쟁 5년간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대교를 혁신해야 하며 핵심 도구는 유대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하던 일을 미국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통파 유대교 세계와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서자 여러 위대한 예시바의 지도자들, 랩 이슈스, 이스로엘 살란터, 성스러운 인물인 하페츠하임, 랩 아론 코틀러,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시바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러시아를 떠나자, 우리는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로 가서 유대교를 지켜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전쟁 중 그리고 전쟁 초기에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요새 같은 유대교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모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뉴저지주 레이크우드에 가보세요. 정말 놀라운 성공입니다. 그곳의 유명한 예시바에는 전일제로 5천, 6천 명이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뉴저지 레이크우드에 있습니다. 레베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의 복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지도자의 비전입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국 내 유대인 교육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유대인들은 공립학교가 대학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류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교육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설명은 이미 고인이신 한 랍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레베가 도착한 날 레베가 도착한 그 부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쉘 포겔만 납비였습니다. 1940년대 중반 이전 레베가 그를 매사추세츠 우스터로 보내 유대인 데이스쿨을 세우게 했고 그의 자녀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몇 개의 예시바만 있었습니다. 미국 예시바의 모태는 토라 보다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예시바입니다. 그리고 허쉘 포겔만 납비는 토라 보다스에서 18, 19살의 예시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소수 종교적 유대인인 우리가 인디언에 둘러싸인 평원 마차 행렬처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옛 서부 영화를 본 적이 있죠. 마차 행렬이 원을 그리고 있고 인디언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총을 쏘고 모두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인디언들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 기병대가 와서 인디언들을 쫓아냅니다. 포겔만이 저에게 레베가 미군 기병대처럼 왔지만 단순히 인디언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대륙 전체를 정복하길 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는 미국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꿉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관을 세우려는 사람들조차도 성벽을 쌓는 식의 유대교 모델로 가고 있다고 보는 나머지 정통파 세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관만 세울 거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레베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최근 Pew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3분의 1이 매년 하버드에 갑니다. 정말 놀랍죠? 즉 하버드 참석자의 80, 90%가 정통파가 아님에도 그 수가 오늘날 개혁파 참석자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놀라운 말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소속으로 정체성을 구분하던 옛 방식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식이 되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죠. 여기서 그는 1940년에 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미국 유대교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만약 3분의 1만 온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 있느냐? 그들도 반드시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이 나라에서 전통 유대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훌륭한 예시바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훌륭한 예시바들이 놀라운 성과를 내지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는 낙관적이며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과 그 자신이 휠체어 체어를 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진짜 하시딤은 100명, 200명 정도로 매우 적다고 말합니다. 옛 고향에서부터 하버드를 따르던 사람들은 말고 진짜 하드코어 하시딤이 적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미국 유대교를 닦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볼 때 80년, 9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정들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베가 실제로 한 일은 그의 장인, 즉 이전 레베가 그에게 넘겨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켰지만 여러 면에서 그의 장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며 유대인들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자 미국 유대인 역사에서 전환점입니다. 이제 하버드와 다른 일부 정통파 운동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시온주의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버드는 당신이 쓴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땅과 매우 강한 유대를 맺고 있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1948년 이전에 시온주의에 적대적이었던 많은 다른 집단들처럼 신앙과 전통을 모두 버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세속 유대인들과는 강하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1948년 이후 레베는 종교 공동체 내의 다른 일부 인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의 행동과 그 선택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의 다른 종교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는 역사적으로 유대인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세속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토라여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시온주의 단체는 빌루로 베트 야코브 레후 베누하, 야콥의 집이여 나아가자의 약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번째 레베인 랍 슈멜은 18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빌루와 이 구절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토라에 야코브의 집이여 나아가자 베오르 하셈 곧 하나님의 빛 안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두 줄만 추가됐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에레츠 이스라엘로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유대인 정체성의 본질과 유대인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과 국가가 있고 더 이상 유대교나 토라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과 1948년에 국가가 세워진 것에 대해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레디 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70, 80년간 우리는 시온주의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 또 다른 사회와 정치 정당을 만들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군대에 가는 것을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분리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종교적 시온주의자들은 국가가 구원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기도문에서 레셋 수미훗 굴라테누, 즉 우리 구원의 첫 꽃이 피었다고 말하며 이를 깊은 종교적 뿌리로 여겼습니다. 이 기도문은 보수 유대교 회당뿐 아니라 많은 보수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낭송됩니다. 하바드는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바드는 두 가지 다른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 사회와의 분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전 웹에는 모두가 국가방위에 참여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불만이 있는 대법원이 그것을 파괴하기 전까지 그건 이 팟캐스트에서 분명 다뤘던 주제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하버드의 남자 랍비 학생들은 예시바에 다니다가 나중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버드 협정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의해 폐지되면서 우리가 많은 우수한 병사들을 잃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군복무를 자원한 유일한 하레디 집단이었고 12명 넘는 하버드 병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더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목숨을 바친 수많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합의에 따라 군 입대를 미루는데 동의했고 청년들이 예시바에서 공부하길 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고 일부 정당이 차바드 표를 노리지만 차바드는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두 번의 선거에 관여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오래전 3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선거에 관여하지 않으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레베는 항상 땅을 포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매우 우려했습니다. 이것은 안보 문제에 근거한 것이고 비극적으로도 매우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민족주의가 유대인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과 그 개념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미 유대인 연합은 1년 전에 시온주의와 미국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렇습니다. 개혁운동에서는 32%의 사람들이 자신을 시온주의자라고 밝힙니다. 보수파에서는 55%입니다. 정통파에서는 65%입니다. 그리고 하바드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주로 비종교적 유대인들,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바드에 가는 경우인데 82%가 자신을 시온주의자라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발표 당시 저는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와 여러분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벨푸어와 히틀러가 아니라 벨푸어와 헤르츠에 대해 이야기하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벨푸어와 헤르츠, 그분들은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에레츠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개념은 유대인 정체성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본질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좌파 반시온주의,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것, 그들이 부정하는 것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반시온주의였던 그 운동이 세속적 민족주의라는 측면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현대 국가를 위한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며 이스라엘 외교관 누구에게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페루에 있든 파라과이에 있든 호주에 있든 아르헨티나에 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해 현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말해줄 겁니다. 그건 에트가 바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민족주의 요소에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아주 흥미로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엔테베 습격 작전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테베 습격 작전이 있은 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루바비처 레베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비행기들이 샤밧에 출발해 토요일 밤 엔테베에 도착해 그곳에서 납치된 모든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비 네타냐후의 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블록이라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의 이름은 블록이었는데 그녀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 명의 군인, 이스라엘 군인이 평생 한 번도 샤밧을 지킨 적이 없었지만 엔테베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샤밧에 비행기를 탔다면 그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베게데르 차딕 고모르입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차딕, 즉 의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인을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공동체에는 홀로 복무하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최근에 전사했습니다. 뉴헤이븐 출신 모셰 이츠하크 카츠였습니다. 그는 전사했습니다. 그는 낙하산 부대에 있던 하시드파 유대인으로 수염까지 기른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며 코네티컷 뉴헤이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 뉴헤이븐에 유대인 주간학교를 세우기 위해 파견된 이전 레베의 선구적 사절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최근 2달 전 레바논 전투에서 전사했고 우리는 대가를 치렀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민족주의를 우려하며 이스라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사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무관하게 유대인의 삶을 키우는 1000개가 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던티드에서 당신은 6번째 레베가 20세기 유대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셨죠? 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당신은 진지한 역사적 학문서적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전임자들에 대한 운동의 민속 전승도 일부 포함한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버드 레베들을 단순한 평범한 납비가 아니라 그 삶이 마치 전설처럼 위대한 영적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인물과 그의 운동의 2가지 측면을 한 권의 책에서 모두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한편으로는 하시드로서의 제 안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시dim은 레베를 신성하고 거룩한 인물로 바라보고 그들이 다른 차원에서 살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전 레베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레베와는 수백 번의 만남과 개인적인 회동을 가졌습니다. 수십 번의 파브랭, 아니 수백 번의 파브랭과 레베와의 다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레베께서도 저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고 제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 중요한 순간들을 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인 보수 유대교 랍비가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내 인생에서 실수를 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가 말하길 나는 레베 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게 2가지가 있어. 제가 말했죠. 당신은 감정적 정직함이나 차딕처럼 영적으로 높은 경지의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왜냐하면 레베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그분들은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레베와 겪은 일이 있는데 정말 기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책에서 모두 피했습니다. 박주에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넣었는데 그분은 제 공동체에 계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은 제 공동체에 살고 있고 그 여성분은 1932년에 기차역에서 레베의 축복을 받고 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전이 아닌 진실하고 모든 것을 담은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참고 문헌만 해도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제 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직접 사료와 출처를 따져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지한 역사 연구 결과이며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언론학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위대한 납비들의 전기, 특히 정통파 세계에서 나오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대 레베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정말 독특한 점은 그분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아주 많이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수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3년에 그분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글을 쓸 때 느낀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 편지에는 나는 미국에 있고 이 모든 일을 해보려 애쓰지만 하시딤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쓴 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자신의 말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쓴 글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며 받은 큰 축복 중 하나는 그분이 직접 쓴 자료가 매우 많았다는 점입니다. 25, 30년 전에 이 책을 썼다면 그분과 더 많은 인연을 맺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저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그려진 성인전 같은 책을 쓰고 싶지 않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대한 랍비들 이야기는 늘 6살에 미슈나를 배우고 탈무드도 익혔다는 식으로 비슷하죠. 그들은 12살인데도 평생 한순간의 괴로움도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로 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메인스트림 유대인 출판사인 코렌 그리고 코렌의 한 부서인 마기드에서 책을 낸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독립적인 느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랬던 점은 하버드는 매우 자기 비판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개인주의가 존재합니다. 감사하게도 비판도 받았지만 약간의 사실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은 정말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고 주제도 흥미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의 업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업적의 역사적 맥락 속에 넣어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 특히 정통파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접근법만이 유일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업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장들은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10장은 전쟁 시기를 다루는데 그 부분을 해내는데 정말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루기 가장 힘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표지의 말이 사실이라 믿으며 그는 정말 구해냈습니다. 러시아 유대인들, 소련 유대인들을 구해냈죠. 왜냐하면 오늘날 러시아와 옛 소련권의 유대교는 거의 전부 지하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미국 유대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제가 마지막 장에서 쓴 내용인데 그는 또 한 번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1946년 말과 47년 1000명의 하버드 하시딤들이 위조된 폴란드 여권으로 러시아를 탈출합니다. 이건 단순한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은 일 할 리 없으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를 탈출합니다. 이제 이들은 25, 30년간 공산주의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모두 지쳤습니다. 형과 사촌, 저 모두 시베리아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레베의 접근 방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마흐 가레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련 감옥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러시아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독일로 와서 DP 캠프에 머뭅니다. 그는 미국에 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쿠바에 도착합니다. 그는 1949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삼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삼촌은 레베의 비서입니다. 그는 레베에게 내가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레베가 쪽지를 보내옵니다. 세마흐가 여기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쿠바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산티아고에서 편지를 보내오던 라삐가 있었어요. 그는 차바드 라삐가 아니었고 세마우를 산티아고로 보내 유대인 학교를 만들라고 했죠. 왜 미국으로 가려 하느냐? 쿠바에도 유대인들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카스트로 전의 일이고 그 사람은 시베리아에서 5년을 보냈고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홀로 있어요. 그는 쿠바 유일의 하시딤입니다. 쿠바의 유대교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알겠어요? 여러 일을 한 뒤 그는 세마우에게 이제 오라고 전해줘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마우는 미국에 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끔찍한 소련의 억압에서 벗어난 하시딤들과 상하이에서 살아남은 라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여러분, 남녀 모두 나는 여러분이 호주로 가기를 격려하고 싶어요. 너희는 프랑스로 가라. 너희는 런던으로 가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바드 마을로 가라. 그분이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전 세계를 둘러보고 프랑스의 하바드를 본다면 프랑스의 랍비들 중 절반이 하바드 랍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영국이나 호주에 가면 하바드가 있는 곳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시나고그의 랍비들 중 80%가 하바드 랍비들이고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하시딤들을 보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겪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일에 열정적이지 않고 그는 싸우며 모두가 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는 세계 유대인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행동이 가장 흥미로운데 그는 1950년경 명절 즈음에 뉴욕에 있는 한 그룹의 예시바 학생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들은 하바드 학생들이 아닙니다. 1950년 9월 그는 미르 예시바 학생들에게 너희를 모로코로 보내 유대인 학교 체계를 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사위에게 모로코, 튀니지, 북아프리카의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가 공식적으로 레베가 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바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조인트와 협력하여 대규모 교육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 덕분에 북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바비치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하시딕 레베가 이 세상에서 한 마지막 행동은 메크네스, 카사블랑카, 페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유대인 지도자의 비전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 이 말로 마무리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라삐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언다운티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언다운티드는 아마존과 모든 유대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스 앤 노블 등에서 개인적으로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서점이 별로 남아있지 않죠. 그게 인생의 큰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 책은 구입 가능하며 아마존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별 5개였고 더 많은 리뷰가 필요합니다. 비판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과 우리의 능력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레베는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하시딤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은 그와 우리가 유대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유대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의 하시딤들이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최근 6, 8개월 사이에 모두 하바드 사절이 된 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한 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젊은 유대인 전문가들과 일하고 다른 한 명은 부다페스트에 있고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부다페스트 출신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20대 초반 하바드 랍비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레베친들도 파트너로 함께 가서 이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랍비께서 시작하셨고 그 다음 랍비께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신 일인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전 랍비와 랍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상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 배려, 관심, 유대인으로서의 책임감, 동포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토라가 다음 세대에게 사랑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전통과 유산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대 레베가 시작하고 레베가 이어온 이상주의를 계승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에 아멘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손주가 있는데 한 명은 부다페스트에 있고 한 명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취에 마젤 토브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유대인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랍비가 말했듯이 앞으로 이어질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매일 청취해 주세요.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플랫폼 중 하나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nk twice 또는 think wise @jns.org로 메일을 보내셔서 프로그램을 어디서 접하셨고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